올해 돌아보면 우주 쪽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사실 누리호 그것도 있었고요. 벌써 있었고 또 민간인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맞아요. 어느 때보다 많이 했었고 예. 우주 산업이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 현황부터 좀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저도 우주 날아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도대체 여기서 어떤 기업으로 돈을 벌까 이런 아니요. 거에 네. 가장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려운 게 정부나 군 위주로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우주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기업들의 상당수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유통 기업들을 하고 다른 형태로 아마존이나 온라인 기업들이 나온 것처럼 우주 쪽에서도 지금 차세대 우주 기업들이 최근에 모든 뉴스들을 선점을 하거나 네. 이 시장을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업들을 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 민간 우주 기업들을 그쵸, 통해서 우주 산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쵸. 오늘은 그 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 차세대 우주 민간 기업이라고 예. 이제 주제를 탁 던지면 저희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스페이스X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우리가 아는 우주 기업 중에서 또 가장 네. 잘 알려져 있고 또 거기 CEO이신 또 일론 워낙 머스크가 또 네.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서 말도 많고요. 예. 스페이스X는 지금 비상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올해 되게 뉴스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그렇죠.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0월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기업 가치를 1,003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어요. 1,003억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하면 1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니까 비싼? 훨씬 비싼. 근데 네.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가치 평가가 큰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0월에 그 펀딩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0월 말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네네. 기업 가치를 2천억 달러로 평가를 했어요. 2천억 달러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막 우주 산업하면 막 우주로 날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되게 봐야 될 게 많은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도 많고 스페이스X가 그 분야에 선두적으로 있다는 거는 네. 맞는 사실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우주 산업 그 시장에서의 특징을 보자면 예. 비용 효율화라는 그렇죠. 부분 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이제 끌어가고 있는 선도 기업이니만큼 그렇죠. 예. 비용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앞장서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간 우주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네. 했던 건 뭐냐면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낮췄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켓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로켓을 발사하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 다음에 떨어지면서 다 버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전체 발사 비용이 한 90%가 넘는데 그것들을 재사용을 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단위당 단가를 확 낮추는 걸 했고 거기에서 스페이스X가 앞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의 지금 선두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얼마나 재사용을 하고 있는지 전체 발사하는 곳에서 비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가 로켓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네. 현재는 그러니까 팔콘 9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로켓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는 팔콘 헤비라고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2번을 발사를 했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122회를 발사를 했는데 이 중에 64회가 재활용 그 발사체들을 써서 한 겁니다. 이미 이전에 썼던 예, 그러니까 이미 그 횟수도 되게 많은 데다가 네. 그중에 절반 이상의 재활용 발사체를 쓴 거고 팔콘 헤비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3번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얘는 이제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발사체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한 번 발사할 때. 네. 그럼 총 6번의 발사체가 필요한데 그중에 4번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발사체 중에서 10번까지 재활용한 발사체가 있어요. 하나를? 예, 네.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64회를 재했는데 그 64회 재활용 것 중에 어떤 거는 10번까지 재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사체에서 비용이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10번을 재활용하니까 네. 비용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회사에서 말하기는 앞으로는 그보다도 더 많이 재활용할 거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면 비행기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가 확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로켓을 재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스페이스X는 하나에 실어보내는 위성의 수가 꽤 많아서 그것도 비용 단가를 낮추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는 약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한 번에 많은 로켓을 보내는 거를 하는데 네. 이 회사가 현재 인공위성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네. 곧 설명을 드릴 네,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위성을 한 번에 60개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소형 위성 같은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도 발사를 해주는데 올해 1월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143개의 인공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려가지고 한 번에 예. 143개를 143개의 인공위성을 쏴서 되게 이게 그 전까지 기록이었거든요. 최대로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 여기를 떠나서 앞으로 더 큰 로켓을 만들어서 네. 더 많은 위성을 지금 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위성을 보내겠다고 하는 게 현재 이제 회사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존 거보다 더 큰 거 쏘는 거 시험했다, 시험 발사했다, 맞아요. 뭐 그런 기사도 본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스타쉽.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팔콘 9하고 네.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한 팔콘 헤비인데 스타쉽이라고 하는 지금 발사체를 그게 했는데 제일 큰 거. 예, 현재 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100명의 사람과 100톤의 무게를 우주로 날려보낼 정도예요. 아, 그거 이제 화성으로 이주할 때 쓰는 거. 예, 그러니까 달하고 화성으로 날아가는 것들 그거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내년에 지금 요거를 이제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인공위성 쏘는데도 이걸 쓰려고 해요. 최대 400개까지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크게 가겠다라는 거고 이런 정도의 진행은 현재 스페이스X가 유일합니다. 일단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지금 단계에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앞서 이제 위성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스타링크 예. 그 무선 인터넷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예. 거죠. 요거 얼마 전에 뭐 가입자 10만 명 넘었다는 기사도 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가 네. 하는 스타링크거든요. 네네. 근데 스타링크가 현재 하늘에 떠 있는 것만 한 1,5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는 그 밑에서 제어하는 지상국들도 여러 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저기 이렇게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 한번 화면 보시면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현재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현재 어디에 있고 얼마나 운영되고 몇 개가 가동되는지를 저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하늘색 점, 예, 하늘색 점대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약간 주황색 혹은 보라색. 이런 점들은 지상에서 이런 것들 신호 제어하거나 하는 곳들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런 인공위성들이 사이트 가시면 계속 움직이는 게 나오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저게 이제 보면 좀 또 다른 사이트인데 지구 전역에 저렇게 저 점들이 다 인공위성 개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저거를 가까이 이렇게 쫙 줌해서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인공위성이 현재 어디에 있고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인 거는 저게 현재 한 1,50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위 사업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원앱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0월 달에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358개까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다른 데들은 100개 이상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엄청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 1,500여 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4,4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쏴서 지구 전역을 지금 저희가 무선 인터넷 하는 속도, 초고속 인터넷 속도만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목표인데 네. 그조차도 장기 목표에서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12,000개까지 현재 승인을 받아서 12,000개를 깔고 이미 그건 승인이 된 예, 거예요? 12,000개까지 승인을 받았고요. 그 중에 아까 4,400여 개가 내년까지 1차적으로 하겠다는 네. 거고요. 그 뒤에는 추가로 3만 개를 더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에 42,000개 인공위성을 촘촘히 깔아서 아까도 보면 무서운데요. 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게 가능해지고 네. 그 위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성 속도도 되게 많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인터넷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은 더 빠르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회사 측은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깔려있는 인터넷망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지역까지 그렇죠. 빼곡하게 이제 네. 올려놓은 위성을 통해서 네.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예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앞서가는 기업이 있으면 반드시 또 뒤따라가는 업체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맞죠. 텐데 예.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사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질 네. 것 중에 하나가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켓랩? 예, 로켓랩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로켓랩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하고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페이스X는 약간 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버스.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해진 노선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우리가 버스 이용할 때 이용료는 1인당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켓랩은 약간 택시 같은 느낌이다. 어. 원하는 고객에 맞춰서 원하는 지역에다가 로켓을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 그 원하는 고객 소수의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서 해주는 약간 그런 서비스로서 우주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용 절감 노력을 그렇죠. 여기도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현재 이 회사는 로켓을 한 105개 정도를 이미 인공위성을 보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꽤 많이 돼 있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로켓은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이었어요. 근데 일회용임에도 소형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500만 달러만 써도 한 번 로켓을 발사하는 데 될 수 있게 예, 되게 비용을 절감시켰는데 이 회사도 이제 재활용 로켓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뉴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재활용 발사 로켓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를 위해서 공장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로켓을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3D 프린팅을 통해서 로켓 부품을 만든다고 해요. 3D 프린팅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페이스X에도 했지만 네, 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로켓과 관련되는 제작 비용들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사실 저희가 아는 그냥 예. 일반적인 형태의 3D 프린터로 과연 로켓에 들어가는 뭘 만들 수 있단 예.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저에게 좀 더 인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과 관련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렐러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그 기업을 하기 전에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네네. 보시죠. 저게 뭔가요? 예, 저게 뭐 꽂는 보면은 건가요? 네. 딱 보기에 부품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한 개의 부품입니다. 3D 프린팅으로 한 번에 찍어낸 부품이에요. 아. 예, 그리고 저기 딱 보시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금속으로 된 3D 프린팅을 하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 복잡한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데 네. 이미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우주 기업들이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들을 저렇게 만들고 그럼 저렇게 되면 저게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들 때 밑에 판하고 저거 따로 만든다 용접하니까 되게 복잡할 텐데 3D 프린터가 한 번에 쫙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되게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하는 데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렐러티브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회사의 창업 목표가 뭐냐면은 3D 프린팅으로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비용을 혁신하겠다는 게 회사의 사업 모델이에요. 애시당초 3D 프린팅으로 애시당초.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비상장사인데 현재 42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2억 달러도 꽤 큰 금액이죠. 그럼요. 예. 근데 이 회사의 CEO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네네.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엔지니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3D 프린팅을 로켓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분이 이걸 주도해서 3D 프린팅에 도입하신 분인데 이분이 회사를 차린 이유가
이 회사가 그럼에도 로켓을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한다. 아, 블루 오리진이 못하고 있다? 예,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로 회사를 차리겠다. 해서 2015년에 회사 설립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회사의 목표는 발사되는 로켓을 100% 3D 프린팅으로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는 3D 프린팅으로 로켓을 만들기도 했지만 엔진이나 일부 부품만 했다면, 이제는 동체 포함을 한 모든 부품들을 3D 프린팅으로만 만들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기업 가치를 그렇게 높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설립한 지는 꽤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실제로 3D 프린팅으로 로켓을 만들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회사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아, 네. 3D 프린팅 기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들고 거기 들어간 소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만들고 있어요. 화면 한번 저기 보시면요. 네네. 사람 있는 저 사진을 넣은 이유가 네. 이제 저 3D 프린팅 기기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아까 로봇팔 같이 있는 저게 3D 프린팅이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큰 거를 3D 프린터로 지금 저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저 회사가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시스템, 3D 프린팅 시스템인데, 스타게이트. 예, 네. 스타게이트라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완성된 로켓을 하지는 못했지만 엔진 같은 건 만들었는데, 그 만든 엔진을 이미 500회 이상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목표가 뭐냐면은 내년까지 3D 프린팅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고, 2024년에는 3D 프린팅으로 100%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재활용까지 가능한 로켓을 2024년까지 쏘겠다라는 게 목표고, 근데 3D 프린팅을 만들기 때문에 60일마다 한 개씩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면 효율성이 엄청나겠네요. 예,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 부품들이 100분의 1로 부품 수가 줄어듭니다. 아까 이제 보셨지만 우리 그 금속 부품을 나눠지는 게 다 붙어서 나오니까. 한 번에 그냥 네, 쫙 네. 찍어서 하게 되니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급처도 줄일 수 있고요. 제작 기간도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빌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작 기간인데, 네. 전통적 방식에서는 24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3D 프린팅을 자기네들이 만드니까 딱 2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단축돼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주산업에서 3D 프린팅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얘기가 공통적으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하다못해 원재료까지 혁신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또 아까 IT, 저희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얘기를 네네. 했는데 3D 프린팅도 그거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델링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리 CAD 프로그램 하는 그 실제 그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미리 IT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3D 프린팅 기기에다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네네.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그 모델링을 하는 그 모델이 단순히 그 3D 프린팅을 생산하는 데만 쓰지 않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세계에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만드는 것들을 이용을 하게 그 기초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예를 들어서 부품의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고 생산 과정이 어떻고 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부품 모형이나 모델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거나 하는데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이 생산 공정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웨어로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우주 산업만을 넘어서 앞으로 제조업 전반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주산업의 발달이라는 게 정말 가시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보니 사모펀드의 참여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여러 기업들을 모아서 벌크업하는 그런 사모펀드의 전략이 우주산업에도 적용된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어딘가요? 그러니까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이 레드와이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회사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아, 이건 상장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비상장사였는데 스펙하고 합병을 통해서 현재 한 7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사모펀드가 주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20년에 이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됐는데 사모펀드가 이 회사 중에 우주 기업들 중에 한 2개 정도 기업을 네. 합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회사를 출범을 시켰고요. 레드와이어를.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되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우주 산업에 필요로 한 각종 부품들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각종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을 하나둘씩 인수를 해서 약간 우주 복합 기업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하는 건 그런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들을 계속 키울 거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상업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올라왔다는 네.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스펙 합병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예.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설립이 된 건데 네네. 그 이후에도 인수합병한 회사가 막 6, 7개가 될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주 산업이 저희 한국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은 좀 먼 얘기 같지만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적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여러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커온 기업이니까요. 예. 주로 뭐 어떤 영역에서 좀 인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가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았는데 네.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건 크진 않아서 제가 한 2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 이름이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산을 네,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실제 우주에서 뭔가 부품들을 생산을 하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201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근데 우주에서 3D 프린팅으로 뭔가 물건을 생산을 한다는 거는 지구하고 다르게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중력이 중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린팅을 하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는 이게 보통 우리가 저희 스페이스 공간이 우주 정거장이나 이 우주선 안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오염이 됐다. 이래버리면은 거기 있는 분들 되게 살기도 어렵고 큰일이죠. 대처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키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3D 프린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 회사는 나사에서 최초로 우주에서 생산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프린터를 승인을 받아서 우주 정거장에 실제로 이것들을 납품해서 설치한 케이스를 가진 경력을 가진 이미 다 회사예요. 있어요. 예, 그게 네. 이제 언제 발사됐냐면 2014년에 이미 우주 정거장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프린터 기기거든요. TV 같이 생긴 예, TV 같은데 저 네. 네모난 화면 있는 데다 이제 집어넣고 하는 네네네. 거고 저게 실제 이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3D 프린팅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게 되게 플라스틱을 약간 자잘한 부품들을 저기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것만 보면 아이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우주에서 산다고 그것도 오랜 기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각종 소모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죠. 예, 근데 그것들을 얼마나 생길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우주 정거장의 공간이 좁은데 저장 공간 놓는 것도 그렇겠죠. 보통 일이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 기업은 좀 약간 익숙하지는 않으신데 할로 HALOE 이것도 뭐 약자긴 한데 이 회사 이 시스템은 그 아직은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다가 납품을 해서 시연을 오래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우주 산업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주에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있고 지상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하나처럼 이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하는 관리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공간에 다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인터넷상의 저희 협업 도구처럼 그 우주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과 시스템들이 다 그 한 시스템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나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각 담당자들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공통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차세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제 우주 산업이 되게 대중화되고 인공위성이 굉장히 대중화되는 현상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나오는 거죠. 우리 옛날 IT 붐 때 너도나도 많은 네. 기업들이 나오면서 IT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산업과 관련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미지의 세계에 네. 펼쳐져 있는 무한한 투자의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서병수 위원 모시고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